이어서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득공제에 이어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처음으로 봐주실 거는 이제 세액감면입니다.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국가가 지정한 형태의 이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상단에 도움말 펼치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이 있겠고요. 또 내일채용공제 많이 적용받으시죠? 내일채용공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주실 게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면율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요건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해당하는 요건 확인해 주시고 감면율 적절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023년 기속부터 세액 감면 화면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밑에 있는 감면 내역 반영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그 사원 등록의 기타 설정에 등록되어 있는 코드로 입력된 그 대상 내역을 불러오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적용이 된 거 보이시죠? 근데 또 달라진 게 이제 입력 창에서 직접 이렇게 감면 기간을 수정하거나 입력한 금액에 대해서 수정이 모두 가능해졌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정정 근무지 내역에다가 해당 코드별로 입력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항목이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이제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족사항 등록 창이 나오는데 상단에 도움말 펼치기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주실 게 이번에 그 개정세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세액 공제 그 대상 연령이 7세에서 8세로 변경이 되었죠. 이 부분 꼭 유의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해당하는 자녀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자녀 세액 공제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만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는 체크가 된다는 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 이 관계코드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로 되어 있어야지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이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도 만 8세 이상, 그러니까 15년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생년월일 제대로 적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연금계좌 부분입니다. 연금계좌 부분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동안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또 개정사항이 있었죠. 그 총 급여액에 대한 1억 2천만 원 기준이랑 나이 기준이 제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된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실 게 ISA 부분인데, 그 ISA 계좌에서 만기가 돼가지고 연금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0%가 공제 대상 금액이고 대상 금액 12%나 15%가 세액 공제된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ISA 추가 납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그 900만 원이었던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면서 최대 300만 원이 또 추가가 된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금계좌는 가장 순위로 공제가 되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보장성 보험료예요. 보장성 보험료 부분 이렇게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대상자 자료 부분, 보험료 부분, 납입 금액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주실 게 그 대상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계약 대상자를 이제 계약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하는 그 보험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게 이게 요건인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의료비 부분인데요. 의료비에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의료비 화면이 나오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펼치기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 체크해 주실 부분이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중에서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15% 공제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공제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그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을 했는지 그 부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과 장애인,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 특례자, 그리고 65세 이상 부양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요. 그리고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구분으로 해가지고 금액 입력한 부분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 안경 쓰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확인을 해주실 게 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만약 이 자료를 올려주셨다고 하면은 이 난임시술비에 대한 내역을 또 반영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밑으로 내려가서 대상자 선택하고 난임 미수가 여부에서 난임 시술비 선택한 다음에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지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라는 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입력하는 이유는 그 납입한 의료비에 대해서 따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는 올해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보험금은 다음 연도에 수령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는 건데, 이 부분은 의료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그 연말정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의료 보험금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연말정산이 지나고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을 했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수정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항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도 관심이 꽤 많으시죠? 네,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교육비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교육비는 그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비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득 요건은 봅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또 교육비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된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연령별로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정해지고 그 교육비 구분별로도 입력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는데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공제가 되고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예외적으로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연령별로 공제 대상 금액이 한도가 적용되다 보니까 구분할 때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입학한다고 보면은 1월, 2월은 취학전 아동인데 이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이럴 때 1월 달, 2월 달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연말정산은 말일자, 그러니까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일자의 초등학생이니까 1월 달도 초등학생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기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부금 수정 버튼 눌러서 화면 열어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그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 2023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최대 99,909원이 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들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적용이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비해서 그 공제율이 각각 5%씩 낮아진 점도 유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그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2월 시켜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금 2월분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2월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입력란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2월 금액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그 지난해 단기분으로 금액 넣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불러와져 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기부금 단기분으로 가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주실 게 이게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 상당액에 대해서 기부를 받는 기부 장려금 단체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 금액을 입력하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기부금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표준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따로 이렇게 금액이 입력할 수 있는 수정 버튼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표준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득 공제 그리고 기부금 중에 법정이나 종교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고정적으로 13만원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상단으로 가가지고 여기 계산 설정에 수정 버튼 눌러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그 표준세액 공제 적용 여부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 계산 부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자동 계산 적용, 미적용이 있겠는데요.
이 자동 계산 같은 경우가 표준세 공제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미적용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표준세 공제 적용 여부를 적용해주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 자동 계산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월세 부분입니다. 월세 부분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 세대의 세대주,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체크를 해주실 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게 보시면은 공제율이 꽤 크거든요. 4,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7%라서 이 부분도 또 놓치지 않고 조금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도움말 참고해서 적절하게 금액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메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모라는 부분 수정 버튼 눌러갖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모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원별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따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검토 중 아니면 검토 완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놓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맞다.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신 내용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분납 처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분납 처리 보시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입력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정산 후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산출이 되는데, 이 소득세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분납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소득세가 납부하기가 10만원 초과일 때 분납 처리가 가능한 점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분납을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동 분배라는 기능도 또 있습니다. 여기 자동 분배 버튼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소득세가 3등분이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이게 3차 분납이 아니라 2차 분납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자동 분배 기능 사용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득세가 이렇게 딱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1차 분납 쪽에 금액이 조금 더 찍힐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까지 분납 처리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3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